만약 어느 날 병원에서 홀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집에 더 이상 당신이 머물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자식이 배우자에게 구박받는 당신을 보며 침묵을 선택하고 심지어 등 뒤에서 당신의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몰래 계산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이만순 여사님입니다. 그저 병원에 석 달 입원했다 돌아왔을 뿐인데 집안의 모든 것이 천지개벽하듯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한 사람이 안방 침대를 차지하고 자신의 방을 뺏어버린 것도 모자라 한밤중에 들려온 은밀한 대화는 그녀의 가슴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상실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비극일까요? 이만순 여사님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좋다고 했을 때 창밖 햇살은 눈이 부시게 좋았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축 늘어진 제 몸에도 힘이 좀 도는 것 같았지요.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병원에 들어온 지 꼬박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 마치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오로지 집에 가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짚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녀석이 대학 졸업할 때 제가 억지로 끌고 가서 찍은 사진이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데리러 오면 골목 어귀에 있는 단골 국수집에 들러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육 한 접시를 곁들이면 참 좋겠다고요.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며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간 뒤에야 연결이 되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멀고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민호야, 의사 선생님이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 너 언제쯤 데리러 올 수 있니? 전화기 저편에서 2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옆 사람과 뭔가 이야기하는 듯 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화기에 대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쩌죠? 오늘 회사에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몸도 다 나으셨잖아요? 그냥 택시 타고 들어오세요. 네? 택시비는 나중에 드릴게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온 찬바람이 가슴을 예탄히 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석 달, 꼬박 석 달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며느리 지은이와 매일 오더니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 되고 결국에는 일주일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바쁘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하지만 오늘은 퇴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 목구멍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대답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럼 일 봐라. 네. 죄송해요, 엄마. 끊을게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뚜뚜뚜. 전화는 제가 뭐라 더 말할 틈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햇살을 보며 느꼈던 그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혼자 퇴원 수속을 밟는 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원무과에서 정산을 하고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처리했지만 비급여 항목 때문에 제 쌈짓돈 200만 원 가까이가 나갔습니다. 아끼고 아껴온 노후 자금의 일부였죠. 마음씨 좋은 간호사가 옷가방을 병원 입구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 한 분이
딸의 부축을 받고 사위로 보이는 남자가 짐을 든 채 웃으며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어찌나 눈에 박히던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를 여미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임원순, 서운해하지 마라. 아들은 정말 바쁜 거야. 네가 이해해야지. 택시기사님은 살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냐? 몸은 좀 괜찮으시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길은 30년 전 남편 박 씨와 낡은 오토바이 한 대에 의지해 매일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혼 초 옥탑방 새빵살이를 하던 시절이었죠.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했고 저도 식당 일을 하며 맞벌이를 했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던 시절 우리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내 집 마련을 꿈꿨습니다. 지금 사는 이 빌라는 당시 우리에겐 꿈의 궁전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온 친척에게 돈을 빌렸고 결혼식 추계금은 땡전 한 푼 안 쓰고 모았습니다. 신혼여행도 경주 불국사로 당일치기만 다녀왔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완순아,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그 집은 남편과 저의 피땀 어린 꿈이었고 민호를 가졌을 때 한 땀 한 땀 베네저고리를 만들던 곳이었으며 민호가 자라면서 받아온 상장들이 벽면을 채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가 지켜온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택시가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서서 4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짐 가방을 들고 한 층 한 층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조여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층 현관 앞에 섰을 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드디어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긴 건 익숙한 집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 그리고 귀를 찌르는 화투패 섞는 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멍해졌습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제가 20년 넘게 애지중지 닦아온 원목 식탁이 화투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제게 등을 돌리고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돈어른, 며느리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나머지 셋은 모르는 얼굴들이었죠. 소파 위에는 과자 봉지와 귤 껍질이 널려 있고 집안 꼴은 마치 도둑이 들었다 간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던 며느리 지은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아니,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며느리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는데 반가움보다는 불평이 칠할 가식적인 걱정이 사말 섞인 말투였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죠? 친정엄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셔서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화투판에 앉아있던 사돈어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왔으면 잘 됐네. 지은아, 네 시어머니한테 차 좀 내오라고 해라. 목이 타서 죽겠네. 한창 패가 잘 들어오는데 말이야. 그 말은 마치 얼음장 같은 바늘이 되어 제 가슴 가장 연한 살을 푹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 현관에 서서 병원 짐 가방을 든 채 저는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의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투를 치던 친구들도 멈칫하더니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구경거리를 본 듯한 눈빛, 그리고 숨기지 않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화투판으로 달려가 짐짓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어머님, 이제 막 퇴원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 내가 할게, 내가.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란 걸 압니다. 친구들 앞에서 체면국일까봐 수습하는 것이었죠. 저는 현관에 서서 짐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참았습니다. 지은이의 가식적인 웃음도 난장판이 된 거실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방, 내 침대에 눕고 싶었습니다. 병원 침대가 너무 불편해 지난 석 달간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저는 말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을 향해서요. 그러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먼 길 오시느라 며느리는 쭈뼛거리며 안방문을 겨눈질했습니다. 저기, 실은 저희 엄마가 요즘 허리 디스크가 도지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딱딱한 침대보다는 어머님 방에 있는 그 좋은 매트리스가 허리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당분간 저희 엄마가 안방 쓰시게 했어요. 그 방이 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어서 뼈에도 좋고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내 침대가 사돈 허리에 좋아서 사돈 차지가 되었고 내 방이 남향이라 사돈에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노인 공경처럼 들리지만 정작 희생당하고 무시당한 노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빤히 쳐다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니?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방은 당연히 마련해뒀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녀는 저를 베란다 쪽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원래 선풍기나 철진한 옷까지 아들의 옛 물건들을 쌓아두던 두 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고짐을 다 빼고 벽 쪽에 독서실에서나 쓸 법한 좁디 좁은 싱글 철제 침대를 구겨 넣어 놨더군요. 그 옆엔 작은 협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북향이라 햇빛 한 점 들지 않아 어두컴컴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지은이는 마치 대단한 선물이라도 주는 듯 생색을 냈습니다. 이거 제가 민호 씨랑 가구점 가서 고른 거예요. 방은 좀 작아도 조용하잖아요. 퇴원하셨으니 푹 쉬셔야 하는데 여기가 딱이죠. 저희 엄마 허리 나을 때까지만 며칠 고생 좀 해주세요. 네.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멍하니 그 창고 같은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내 집을 장만하고 안방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인생이 안정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안방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있고 제 화장대가 있고 제 인생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이 음습한 창고로 쫓겨나다니요. 거실에선 다시 화투패 치는 소리와 사돈 어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쓰리고네. 미안해서 어쩌나. 그들의 세상은 활기차고 주인이었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쫓겨난 자의 초라한 유배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짐 가방을 좁은 침대 옆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향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철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창고방에 갇혀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거실에 손님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사돈과 며느리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하나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뭘 드시겠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에 저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리고
아들 민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알면, 내가 창고방에 처박힌 걸 알면 화를 내겠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여보, 왔어? 오늘 힘들었지? 며느리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오셨어.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방에서 쉬고 계셔. 그래.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그래도 미리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엄마를 저기다 모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들의 목소리엔 망설임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끄러워질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톡 쏘아붙였습니다. 상의는 무슨, 당신 맨날 회의다 뭐다. 바쁘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허리 아픈 거 하루 이틀이야? 잠깐 바꾸는 건데 뭘 그래. 어머님 성격 알잖아. 당신 끔찍하게 생각하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미 다 정리했어. 씻고 와서 밥이나 먹어. 당신 좋아하는 갈치 구워놨어. 알았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일말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귀찮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엄마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민호였습니다. 식탁에는 제법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갈치구이, 두부조림, 나물 반찬, 그리고 뭇국. 겉보기엔 화목한 가정의 저녁 식탁 같았습니다. 상석인 안방마님 자리는 이미 사돈어른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 남편이,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엔 제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밥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지은이가 신경 써서 차렸어요. 지은이는 큼지막한 생선살을 발라 남편과 친정엄마 밥그릇에 올려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이거 먹고 힘내. 엄마도 많이 드셔. 이거 제주도산 갈치야. 저는 밥만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생선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선 비린내 알레르기가 있어서 생선을 먹으면 구토를 합니다. 아들도 분명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말이죠. 침묵이 흐르자 민호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방 문제는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장모님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며칠만 좀 이해해 주세요. 곧 다시 바꿔드릴게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민호야, 만약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안방 내주고 창고방에서 주무시게 했겠니?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엄마, 그건 경우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 아버지는 가장이라 안 되고 나는 늙고 힘없는 뒷방 늙은이라 괜찮다는 거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때 며느리가 탁 소리나게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희가 호의로 모시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방 좀 바꾼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밥상머리에서 분위기를 망치세요? 저희 엄마 아픈 건 사실이고 자식된 도리로 챙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 싫으시면 어쩌시게요.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는 방이 아니라 썩어버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맛이 없다. 너희들끼리 많이 먹어라. 저는 다시 그 차가운 창고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얇은 이불 밑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새벽녘,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해 약을 먹으려는데 약병이 없었습니다. 안방에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던 찰나 안에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과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그 노인네 깰라.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깨면 어때? 무서울 게 뭐 있어. 사돈은 당당했습니다. 지은아, 내 말 잘 들어. 이참에 확실히 해야 해. 오늘 저 노인네 눈빛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얼른 처리해. 알아. 나도 생각 중이야. 생각만 하면 뭐해. 민호 걔는 물러터져서 안 돼. 노인네 정신 오락가락하기 전에 얼른 구청 데려가서 진명에 민호 앞으로 돌려놔. 부부 중연이 뭐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들한테 넘기는 게 제일 깔끔해. 사돈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노인네한테는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 명의를 넘겨야 기초연금이랑 요양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둘러대. 노인네들은 돈 몇 푼 더 준다고 하면 금방 넘어오니까 도장만 찍으면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거 되는 거야. 가슴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입니다. 그런데 사돈이라는 사람이 남의 재산을 꿀꺽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엄연히 엄마 집인데 제발, 제발 아들이 정신 차리길 빌었습니다. 그만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들이야. 라고 소리쳐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누구 편이야? 내가 우리 잘 살자고 이러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래? 나중에 어머님 치매라도 걸려서 엄한 데다 집 넘기면 어쩔 거야? 미리 재산 지키는 게 효도야. 그리고 어머님 나중에 시설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면 되잖아. 거기가 집보다 케어도 잘해주고 친구들도 많아서 더 좋아하실걸. 긴 침묵 끝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대신 나 모르게 해. 나한테는 말하지 마. 나한테는 말하지 마. 그 비겁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외면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늙은 어미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고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짐가방 깊숙한 곳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것을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집문서, 거기엔 선명하게 소유자, 이만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보루. 저는 이것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엔 먹다 남은 반찬뿐이었지만 저는 국수를 삶고 멸치 육수를 냈습니다. 따뜻한 잔치국수 3그릇을 식탁에 차려냈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 밥 먹자. 며느리와 사돈, 아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고 사돈은 뻔뻔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미리 챙겨둔 전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통장님이시죠? 네, 302호 이만순입니다. 이른 아침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증인이 좀 필요해서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통장님은 이 동네 터줏대감으로 죽은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동네 여론의 중심이기도 했죠.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안일을 왜 동네방네 소문내요? 저는 대답 대신 품에서 붉은 보자기를 꺼내 식탁 중앙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집문서였습니다. 이건 집안일이 아니다. 범죄 모의지. 집문서를 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통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임 여사,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저는 통장님을 식탁 한쪽에 모시고 맞은편에 앉은 세 사람을 차갑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30년 전 남편과 제가 1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산 집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 노후를 위해 제 명의로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 산후조리 다 해주고 손주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워줬습니다. 살림? 제가 도맡아 했죠. 그런데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3달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퇴원한 날 저를 참고 방에 처박아 두더군요. 사돈 허리 아프다고 제 안방을 내주고 말이죠. 그것까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어젯밤 너희들이 안방에서 무슨 작당을 했는지 다 들었다. 내 눈과 귀가 멀기 전에 몰래 서류 위조해서 집 명의를 뺏고 나를 요양원에 갖다 버리겠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억지 부리지 마세요. 며느리도 악을 썼습니다. 억지. 저는 책상을 콱 내려쳤습니다. 통장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느냐. 멀쩡한 내 집에서 사돈이라는 여자가 내 재산을 탐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고려장시킬 궁리를 하고 아들은 그걸 모른 척해 통장님의 표정이 엄해지며 혀를 찼습니다. 참, 세상 말세라더니 자네들 정말 너무하는구먼. 저는 미리 써둔 종이 한 장을 꺼내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내 집이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불효막심하고 탐욕스러운 너희들에게 내어줄 공간은 없다. 3일 주마. 3일 안에 짐 싸서 싹 다 나가거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뒤이어 며느리도 사태 파악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희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제발요. 며느리는 자기 엄마 탓을 하며 빌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의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미 제 심장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장님이 거드셨습니다. 임여사 결정이 맞아. 자네들 부모 귀한 줄 알아야지. 3일 뒤에 안 나가면 내가 동네 청년들 데리고 와서 짐 드러낼 테니 그리 알아. 그 후 3일은 전쟁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빌다가 화내다가 나중에는 손주를 앞세워 울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우리 쫓아내지 마세요 하며 우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 뒤에 숨어 눈치를 보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너는 언제든 놀러와도 돼.
하지만 내 엄마 아빠는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해. 결국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이삿짐 트럭을 불렀습니다. 사돈은 도망치듯 먼저 가버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폐잔병처럼 짐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에 서 있는 아들에게 저는 통장을 하나 건넸습니다. 여기 1억만 원 들어있다. 너 주는 거 아니다. 내 손주 학비 보태는데 써라. 비밀번호는 걔 생일이다. 그리고 다신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아들은 통장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청소업체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했습니다. 그들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제 안방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활짝 여니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같이 배우던 언니들이었습니다. 완순아, 몸은 좀 어때? 내일부턴 운동 나올 수 있지?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니. 내일 나갈게요.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피눈물보다 진하다고, 늙은 어머니가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식에게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결단이 아니었을까요? 집은 전쟁터가 아니라 안식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 여사님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자식을 품어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